반갑습니다. 우리 삶의 시리고도 따뜻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썰을 사랑하는 남자, 썰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 몰래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자수성가하여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을 이룬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출근길, 친정에 간다던 아내의 차를 우연히 도로 위에서 발견하게 된 주인공. 의심스러운 마음에 아내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그 끝에서 마주한 광경은 주인공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아내가 남편 몰래 그토록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생의 한과 용서가 담긴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 외곽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남자예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쑥스럽지만 저는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맨몸으로 기어 올라온 사람이에요. 제 지난 삶을 돌아보면 땀 냄새와 매연 냄새, 그리고 박스 먼지로 가득 차 있죠. 어릴 적 제 기억의 시작은 차가운 철물 앞이었어요. 7살 무렵이었나 봐요. 낡은 코트 자락을 여며주며 금방 오겠다고 뒤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제가 기억하는 부모라는 존재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설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자마자 단돈 몇십만 원을 쥐고 세상에 내던져졌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몸을 쓰는 것뿐이었어요. 새벽 3시면 첨가물 시장에 나가 버려진 배추 시래기를 줍고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날랐어요. 남들이 버린 우산이나 고장난 선풍기를 주워다 고쳤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그러다 막노동판에서 최 반장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어이 김씨, 자네는 젊은 사람이 눈빛이 아주 매서워. 그렇게 독 품고 일하다가 골병 들어. 좀 쉬엄쉬엄해. 반장님, 저는 쉬면 굶어요. 몸뚱이 하나 믿고 사는 놈이 쉴 틈이 어딨어요. 상차 마저 끝내놓을 테니까 반장님 먼저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고집은. 그래, 내가 중고 트럭 하나 싸게 사온 거 아는데 자네 그거 인수해서 직접 배달일 한번 해볼 텐가? 자네 성실한 거 보니까 내가 보증은 서줄 수 있어. 그렇게 최 반장님의 도움으로 산 낡은 1톤 트럭 한 대가 지금 제 물류회사의 시작이었어요. 남들 잘 시간에 운전대 잡고 남들 쉴 때 거래처 문을 두드렸어요. 거절당하고 문전박대 당하는 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철문 앞에 혼자 남겨졌던 그 시린 기억을 떠올리며 이빨을 꽉 깨물었어요. 절대 다시는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번듯한 창고도 생기고 직원들도 여럿 거느린 사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 모든 고생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예요. 아내는 제가 땀에 찌든 작업복을 입고 데이트를 나가도 창피해하지 않았고, 식당 구석에서 국밥 하나를 나눠 먹어도 환하게 웃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남부럽지 않게 화목한 가정을 꾸렸고, 저는 아내에게 평생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수백 번 약속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어요. 평소 씀씀이가 해프지 않은 사람인데, 통장에서 알 수 없는 현금 인출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엔 그냥 생활비가 더 필요한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당신 요새 돈 들어갈 때 많아? 현금 카드로 돈 자주 찾길래 혹시 처남 또 사업한다고 돈 빌려달라는 거 아니지? 아니야. 당신 매번 신경 쓰게 하기 미안해서 말 안 했는데 사실 친정집 냉장고랑 세탁기가 다 고장나서 내가 좀 싸게 현금으로 바꿔드렸어. 에이, 그런 거면 내 카드로 긁지. 왜 당신 비상금을 깨? 장모님 댁 가전제품은 내가 최고급으로 다 바꿔드릴 테니까 걱정 마. 고마워. 그래도 이번엔 내가 해드리고 싶었어. 아내의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예전에 처남이 가게를 한답시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제가 몰래 막아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일이라면 아내가 저한테 미안해서 말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바로 어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오후부터 장모님이 몸살이 심하게 나셨다며 아내가 며칠 친정에 가서 병간호를 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나 친정에 좀 가 있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시네. 주말인데 혼자 밥 챙겨 먹게 해서 미안해. 괜찮아. 장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곁에서 잘 챙겨드려. 혹시 큰 병원 가셔야 하는 거면 바로 전화하고 내가 일찍 퇴근해서 넘어갈게. 아니야. 그냥 심한 감기 몸살이야. 푹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야. 당신 일 보느라 바쁜데 굳이 안 와도 돼.
그렇게 아내를 보내고 저도 평소보다 일찍 회사 사무실을 나섰어요. 주말을 앞두고 교통체증이 제법 심한 도로를 느릿느릿 운전하고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저는 신호대기에 걸려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차 바로 앞 차선에 깜빡이를 켜고 끼어드는 하얀색 SUV 한 대가 유독 눈에 익었어요. 뒤쪽 범퍼 구석에 작게 긁힌 자국, 그리고 번호판, 틀림없는 제 아내의 차였어요. 반가운 마음에 클렉션을 살짝 올려 아는 척을 할까 하다가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도로는 아내의 친정, 그러니까 장모님이 계신 신도시로 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반대편인 구도심, 곧 재개발에 들어간다며 상가들이 절반은 비어있는 낡은 동네로 향하는 길이었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장모님 댁에 간다던 사람이 왜 이 시간에 이 도로를 타고 있는 걸까? 친정에 가기 전에 마트나 백화점에 들르려는 건가 싶었지만 이쪽 방향에는 그런 대형 상업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꽂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주변이 묘하게 조용했어요. 여보, 어디쯤이야? 차가 많이 막히네. 처가에는 잘 도착했어? 여보. 나 지금 막 도착했어. 주차하고 들어가는 길이야. 거짓말. 제 눈앞에서 빨간 브레이크 등을 켜며 서행하고 있는 아내의 차가 뻔히 보이는데 아내는 처가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콩 하고 내려앉았어요. 목소리는 평온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잡고 있는 운전대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죠. 그래, 장모님은 좀 어떠셔? 많이 편찮으신 거 아니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네. 엄마 열이 좀 많이 나시네. 여보, 나 지금 엄마 약 챙겨서 먹여야 하니까 빨리 끊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어요. 너무나도 다급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소 저에게 짜증 한 번 낸 적 없는 사람이었기에 그 짧은 대답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것 같은 충격을 주었어요. 앞차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속도를 내며 골목길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홀린 듯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아내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대체 나한테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최근에 몰래 현금을 찾아 쓰던 일, 처남의 빚 문제가 다시 터진 건가? 아니면 설마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다른 남자가 생긴 건가?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내의 차는 인적이 드문 구도심의 좁은 언덕길을 구불구불 올라갔어요. 길 양옆으로는 문을 닫은 철물점과 셔터가 내려진 낡은 식당들이 즐비했어요. 그리고 언덕의 끝자락,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공터에 아내의 차가 멈춰 섰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전봇대 뒤에 차를 세우고 숨죽여 지켜봤어요. 아내가 차에서 내렸어요. 아내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과일이나 반찬통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음을 재촉하는 아내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여유롭고 차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쫓기듯 불안해 보였죠. 아내가 들어간 곳은 색이 다 벗겨진 5층짜리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빛바랜 간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은혜 요양병원. 장모님이 계실 리 만무한 낡은 요양병원. 게다가 이곳은 중증 노인 환자들이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시설에 가까운 곳이었어요. 도대체 아내가 왜 이런 곳에? 그것도 나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왜 몰래 온 걸까? 차 안에서 10분 정도를 더 기다렸지만 아내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거칠게 차 문을 열고 내렸어요. 주먹을 꽉 쥐고 병원 입구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우면서도 빨라졌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카운터에는 조는 듯 마는 듯 앉아있는 나이던 직원 한 명뿐. 내부는 적막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어요. 2층, 3층, 복도를 기웃거리던 제 귀엔 3층 맨 끝 병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물건을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속삭이는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조금만 참아요. 이거 먹고 나면 그래도 속이 좀 편해질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삼켜요. 누구와 이야기하는 거지? 처남인가? 아니면 다른 누구? 머릿속에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밑바닥부터 악착같이 살아오며 내가 지켜낸 가정을
누군가 무너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3층 끝 병실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틈새로 병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광경과 병상 앞에 적힌 환자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저는 분노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리기 시작했죠. 차마 문을 박차고 들어갈 수도, 그렇다고 뒤돌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로 제 두 눈만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병실 문틈으로 보이는 환자 침대 머리맡에는 낯이 익은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순분. 평생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떠난 사람. 바로 저를 버린 친어머니의 이름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를 돌려 벌컥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에는 제 아내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백발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있었어요. 낡은 플라스틱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을 적셔가며 노인의 굽은 등을 꼼꼼히 닦아주는 중이었죠. 노인은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숨소리조차 희미했어요. 아내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당신, 여길 어떻게...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장모님 간호한다고 했잖아.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러고 있어. 일단 나가서 이야기해. 여기 병실이야. 다른 환자분들 계시잖아. 저는 아내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고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끌고 나갔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유독 역겹게 느껴졌죠. 당장 설명해. 왜 당신이 저 여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건데? 저 여자가 누군지 몰라? 나 7살 때 차가운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간 여자야. 나 고아원에 쳐넣고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여자라고. 알아. 다 알고 있었어. 당신 친어머니인 거. 아는데 왜? 왜 당신이 내 뒤통수를 쳐?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몰래 여기 드나들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바닥만 내려다보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반년 전쯤이었어. 당신 회사 1층 로비 경비실에 자꾸 누가 반찬통을 두고 간다고 했었잖아. 경비 아저씨가 혹시 내복 입은 할머니 못 봤냐고 나한테 물어보셨던 날 기억해? 그래, 내가 거래처에서 보낸 건 줄 알고 그냥 직원들 식당에 갖다 주라 했었지. 그게 왜? 그날 내가 회사 주차장으로 가다가 폐지 줍는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숨어 들어가는 할머니를 봤어. 자세히 보니까 손에 늘 보던 그 보라색 반찬 가방이 들려있더라고. 이상해서 내가 쫓아갔어. 아내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그 길로 노인을 쫓아가 앞을 가로막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남의 물건을 훔치다 들킨 사람처럼 깜짝 놀라며 수레를 버리고 도망가려 했다더군요. 할머니, 왜 자꾸 저희 남편 회사에 반찬을 두고 가세요? 누구신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빈 박스나 주우려고. 제가 다 봤어요. 자꾸 이러시면 저 경찰 부를 거예요. 남편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내가 단호하게 따져 묻자 노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품에서 낡은 비닐 지갑을 꺼내 보여주는데 거기엔 제가 첨가물 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던 20대 시절의 빛바랜 사진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어디서 어떻게 찍었는지 저조차 처음 보는 사진들이었죠. 사진 뒷면에 당신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어. 내가 당신 얼굴을 어떻게 몰라? 당장 할머니 모시고 근처 식당으로 가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드리면서 사정해서 들었어. 당신 어머니라고 하시더라. 평생 당신 주위 맴돌면서 몰래 지켜만 보셨대. 나서면 당신 앞길 망칠까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켜보기는 무슨. 내가 시장 바닥에서 썩은 배추 주워 먹으면서 버틸 때 저 여자는 어디에 있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사장 소리 듣고 사니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찾아온 거잖아. 당신 어머니 지금 말기암이야. 시한부 판정 받으셨어. 말기암이라는 단어에 제 숨이 턱 막혔지만 저는 애써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던? 병원비 달래? 당신이 그동안 쓴 돈이 얼만데? 돈 한 푼 요구하신 적 없어. 반찬 두고 가시던 날도 식당에서 밥 한 술 제대로 못 두고 쓰러지셨어. 구급차 불러서 응급실 갔다가 암인 거 알게 된 거야.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친어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치를 떠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그럼 그동안 무슨 돈으로 요양병원 입원비 내고 약값 냈어?
당신 비상금 털어 쓴 거야? 장모님 가전제품 사드렸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지? 아니야, 가전제품 사드린 거 맞아. 엄마가 당신 카드 쓰지 말고 내 돈으로 결제하라고 하셨어. 당신 어머니 병원비는 엄마가 내주시고 계셔. 뭐? 장모님이? 장모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깐깐하고 맺고 끊음이 확실하신 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던 날, 나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먼저 전화했어. 엄마가 당장 병원으로 뛰어오셔서 수속 다 밟아주셨어. 나보고 당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라고 하셨고. 장모님이 왜, 사위 버리고 도망간 여자한테 장모님이 왜 병원비를 대? 당신,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엄마가 그러셨어. 자식 버린 죄는 용서받지 못할 짓이지만, 그래도 김서방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 아니냐고. 당신이 나중에 혹시라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평생 가슴에 돌덩이 얹고 살 거라고. 당신 손에 어머니 장례 치르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니까 사돈어른 마지막은 엄마가 챙기시겠다고 하셨어. 아내의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영수증 몇 장이 나왔어요. 성인용 기저귀, 물티슈, 그리고 환자용 영양식 캔박스를 결제한 내역이었죠. 장모님이 매주 화요일마다 마트에서 직접 장을 본 영수증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굼국 푹 꼬아서 터미널 수화물로 보내주셨어. 그거 찾아다가 냉동실에 얼려두고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러 온 거야. 나 엄마한테 간다고 거짓말한 건 미안해. 근데 나 당신 어머니한테 당신 돈 10원 한 장 안 썼어. 다 우리 엄마가 사돈어른 불쌍하다고 내주신 거야.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속인 아내에 대한 원망도, 장모님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는 괘씸함도 모두 사라졌어요. 대신 그 자리에 거대한 혼란이 밀려왔죠. 아내의 말대로라면 평생 저를 지옥구덩이에 밀어넣었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는 제 주변을 떠돌고 있었고, 제 아내와 장모님은 저 몰래 그 여자의 마지막을 거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당신이 왜 저 여자 수발을 들어? 수발 드는 거 아니야. 그냥 하루에 한 번 들러서 얼굴 한 번 닦아드리고 생사만 확인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 이제 사람 얼굴도 못 알아봐. 치매까지 오셔서 정신도 오락가락하셔. 방금도 나보고 당신 이름 부르면서 밥 먹으라고 하시더라.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 떨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비상계단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면서 낡은 건물들 사이로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어요. 다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뼈만 남은 노인의 멱살을 잡고 따져묻고 싶었어요. 왜 날 버렸냐고. 왜 평생 숨어 지냈으면서 이제 와서 내 아내를 고생시키냐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당장 집으로 가. 저 여자는 내일 내가 요양원 원장 만나서 다른 시설로 옮길 테니까 당신 다시는 여기 올 생각하지 마.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어머니 살 날이 길어야 한 달이래. 숨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내 어머니 아니야. 나한테 어머니는 없어. 내일부터 장모님한테도 돈 보내지 마시라고 해. 저는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차를 몰아 시 외곽의 한적한 공터에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았지만 가슴속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아내가 해준 이야기 속 노인의 모습과 제가 기억하는 코트자락의 뒷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조수석에 던져둔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최 반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받았을 전화지만 지금은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전화가 끊어질 때까지 가만히 두었어요. 하지만 금세 다시 벨소리가 울렸어요. 3번, 4번. 계속되는 전화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저는 억지로 목을 가다듬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네, 반장님.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김 사장. 자네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 딴 게 아니고, 자네 혹시 며칠 전에 내가 일러준 철거 예정 구역 쪽에 상가 자리 알아봤어? 거기 곧 포크레인 들어간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최 반장님이 말한 철거 예정 구역. 바로 아내가 있던 그 은혜 요양병원이 있는 동네였어요.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네. 안 그래도 오늘 그 근처 지나가다 보긴 했습니다. 아직 사람도 좀 살고 병원도 하나 있던데요. 아, 거기 은혜요양병원 말이지? 거긴 벌써 건물주랑 보상합의 다 끝나서 환자들 다 빼는 중이야. 다음 주면 전기랑 수도 다 끊겨. 거기 환자들 갈 때도 마땅치 않을 텐데 다들 어디로 가려나 몰라? 전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다음 주면 전기와 수도가 끊긴다니. 그럼 병상에 누워있는 그 여자는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머릿속이 엉망진창으로 헝클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차를 돌려 요양병원 쪽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입술을 꽉 깨물며 속도를 높였죠. 은혜 요양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유독 신호가 많이 걸렸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차 안에 놓인 방향제 냄새가 오늘따라 유난히 머리를 어지럽게 했죠. 병원 앞 좁은 오르막길에 아무렇게나 차를 대고 단숨에 뛰어 올라갔어요. 복도는 아까보다 훨씬 어수선했어요. 복도 끝에는 못 보던 종이박스들이 높게 쌓여 있었고 간호사복을 입은 직원이 병실을 돌며 무언가를 적고 있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내가 커다란 부직포 가방에 플라스틱 반창통과 낡은 수건들을 주섬주섬 담고 있었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당장 집으로 가라고 했잖아. 다음 주면 여기 전기 다 끊긴대. 원장님은 야반도주 했는지 연락도 안 되고 남은 환자들은 알아서 다른 병원 알아보라고 난리야. 당장 내일 아침에 이삿짐 센터 들어온 데서 짐부터 싸는 중이었어. 비켜, 내가 알아서 해. 수납처 가서 밀린 돈 계산하고 당장 내일 아침에 제일 싼 요양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사설 구급차 부를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고 집에 가라고. 내가 아내의 손에 들린 부직포 가방을 확 낚아채서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 바람에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병실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죠. 달고 다른 나무빛, 색이 바란 옥색 카디건, 그리고 검정 비닐봉지로 겹겹이 싸맨 작은 보따리 하나가 굴러나왔어요. 제가 무심코 그 보따리를 발로 밀어내렸는데 아내가 다급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그 검정 비닐을 품에 안았어요. 당신 진짜 왜 이래? 이거 어머니가 정신 잃으실 때도 손에 꽉 쥐고 계시던 거야. 함부로 굴리지 마. 그깟 쓰레기가 뭐라고 껴안고 난리야. 줘봐. 돈 되는 거라도 숨겨놨나 보지? 저는 아내의 손에서 비닐 보따리를 빼앗아 거칠게 매듭을 풀었어요. 안에는 아주 오래된 헝겊 주머니 하나와 낡은 농협 통장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를 뒤집어 내용물을 침대 시트 위로 쏟아 부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건 돈이나 귀금속이 아니었어요. 4번이나 접혀서 모서리가 다해진 누런 종이 한 장이었어요. 당신, 보육원에서 처음 상 받았던 날 원장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 기억나? 아내의 말에 저는 숨을 멈추고 그 누런 종이를 펼쳤어요. 조잡한 금박 테두리가 인쇄된 종이, 바른 어린이상, 그리고 그 아래 삐뚤삐뚤한 글씨로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9살 때 시설에서 처음으로 받았던 상장이었어요. 이게, 이게 왜 저 여자한테 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매달 한 번씩 보육원 뒷산에 올라가서 담장 너머로 당신 노는 거 몰래 보셨대. 원장 선생님 출근하실 때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꼬깃꼬깃 모은 돈 쥐어드리면서 우리 아들 맛있는 것 좀 사달라고 사진 한 장만 달라고 매달리셨대. 원장님이 당신 상 받은 날 버려진 봉투에 이 상장이랑 사진 넣어서 담장 밑에 숨겨두셨던 거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낡은 통장을 주워 펼쳤어요. 통장 안에는 5,000원, 10,000원, 단위의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입금자 명에는 신일식당 주방, 형제국밥 설거지, 시장 청소 같은 글자들이 찍혀 있었죠. 그리고 적은 금액 옆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중학교 교복값, 우리 아들 구두 살 돈,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보탤 돈. 하지만 통장 잔고는 0원이었어요. 20년도 더 된 어느 날짜에 그동안 모은 730만 원이 단번에 출금된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출금 날짜를 보는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1999년 11월 14일, 제가 20살 때 건설 현장 3층 비계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척추를 크게 다쳐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걷지 못할 거라던 의사의 말,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어서 병원 복도에 내쳐질 뻔했던 저를 살려준 건 다음날 아침 기적처럼 완납된 병원비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 반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반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반장님, 저 20살 때 현장에서 떨어져서 수술 받았을 때요. 그때 병원비 700만 원 반장님이 내주신 거 아니었어요? 자네, 갑자기 그 옛날 얘기는 왜 꺼내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반장님 아니었죠. 누구였어요? 누가 내준 거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제 와서 숨길 게 뭐 있겠나. 사실은 말이야. 자네 다쳤던 다음날 새벽에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 원무과로 찾아왔어.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허겁지겁 와서는 검은 봉지에 동전까지 털어넣은 돈다발을 쏟아놓고 가셨어. 자네한테는 자기가 다녀갔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부탁하면서 말이야. 내가 누구시냐고 물어봐도 끝까지 대답을 안 하셨어. 그냥 자네가 무사히 걷게만 해달라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시더라고. 전화기가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그럼 왜 날 버렸어? 나 그렇게 끔찍하게 아꼈으면 애초에 버리지를 말았어야지. 제가 핏대를 세우며 중얼거리자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이었어. 당신 7살 때 아버지가 서류상으로 이혼도 안 해주고 사업 망한 빚만 잔뜩 남기고 도망갔잖아. 매일 밤 빚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단칸방 문을 발로 차고 살림살이를 때려 부수는데 당신이 밤마다 경기 일으키면서 쓰러졌대. 그러다 하루는 어머니가 식당 일 나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당신을 강제로 데려가서 어디 먼 지방 공장에 넘기겠다고 난리를 쳤대. 그래서 어머니가 그날 밤에 야반도주하듯 당신 안고 무작정 기차 타고 내려가신 거래. 아무 연고 없는 타 지역 보육원 앞에 당신 이름표 하나 달아서 놔두고 숨어버리신 거야. 서류상 기록이 남거나 둘이 같이 살면 그 사람들이 또 당신 찾아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당신 살리려고 버린 거래. 아내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평생 원망의 대상이었던 어머니의 인생이 실은 저를 살리기 위한 뼈저린 희생이었다는 사실에 제 목을 조르는 것 같았어요. 제 병원비를 내느라 정작 본인은 건강검진을 한번 받지 못하고 식당 주방을 전전하다 병을 키우셨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여기 지난달부터 밀린 병원비 명세서입니다. 이거 정산 안 하시면 이송 서류 못 대드려요. 어쩌실 건가요? 간호사님, 저희 남편이 알아볼 거예요. 제가 잠깐 남편이랑 이야기 좀 하고. 정산하겠습니다. 카드로 전액 다 결제해 주세요. 그리고 사설 구급차, 제일 크고 좋은 걸로 당장 불러주세요. 여기 있는 환자 옮길 겁니다. 당신 어디로 모시려고? 제일 싼 데로 보낸다며. 짐 챙겨. 당신 차 트렁크에 이 짐 다 싣고 나는 구급차 타고 갈 테니까. 어디로 갈 건데? 어디긴 우리 집으로 가. 장모님한테는 내가 나중에 직접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이 사람 우리 집 안방으로 모셔. 내가 내가 직접 돌볼 거야. 저는 침대 위로 허물어지듯 쓰러져 의식 없이 누워있는 노인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 제 손 안에 들어왔죠. 더 이상 밉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주름진 손이 지난 수십 년 넘게 제 주위를 맴돌며 저를 쓰다듬고 싶어 했을 거란 생각에 입술만 꽉 깨물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마른 몸을 안아 올렸어요. 어린 시절 제가 기억하던 포근하고 큰 등이 아니라 깃털처럼 가벼운 무게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낡은 요양병원 주차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안방에 있던 큰 침대와 서랍장을 거실로 전부 빼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 대여 업체에 연락해 환자용 전동 침대와 산소 발생기, 대형 가습기를 안방 한가운데에 설치했죠. 구급차를 타고 저희 집에 도착하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전동 침대에 눕혔어요. 아내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짐을 풀고 어머니의 낡은 환자복을 벗긴 뒤 부드러운 순면 잠옷으로 갈아입혔어요. 장모님께서 미리 사서 세탁까지 해두셨던 잠옷이었죠. 당신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할 텐데 먼저 씻고 좀 쉬어. 짐 정리는 내가 다 할게.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야말로 며칠 동안 병원 오가느라 제대로 못 잤잖아.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저기 소파에 가서 잠깐 눈 좀 붙여. 나 진짜 괜찮아. 어머니 자세 변경하는 건 내가 더 잘하니까 당신은 옆에서 어머니 손이나 꽉 잡아드려. 저는 아내의 말대로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핏줄이 다 튀어나온 거칠고 차가운 손. 이 손으로 그 수많은 식당에 설거지를 하며 제 병원비와 옷값을 모으셨다고 생각하니 입술이 꼭 다물어졌어요. 다음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장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장모님의 양손에는 커다란 보냉백과 반찬통들이 한가득 들려 있었죠. 장모님 오셨어요. 제가 먼저 찾아뵐 거 다 말씀드려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김서방.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사부인은 좀 어쩌셔? 간밤에 열이 오르거나 하진 않으셨고. 엄마, 오셨어? 어머니는 아까 진통제 맞으시고 지금 곤히 주무셔. 그래, 핏줄이 당기는 걸 누가 어떻게 막겠어. 자네가 결단 잘 내렸어. 사부인 마지막 가시는 길, 낯선 병원 바닥보다는 아들 숨소리 들리는 집에서 모시는 게 도리지. 내가 푹 고운 곰국 좀 넉넉히 가져왔으니까 자네들도 밥부터 든든하게 챙겨 먹고 기운내.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 장모님께서 저희 어머니 걷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잖아. 사부인 깨시면 입술이라도 축여드리게 자축도 좀 쏘았으니까 데워서 드려봐. 어머니가 저희 집 안방으로 오신 지 열흘쯤 지난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에서 도마 위에 감자와 양파를 썰고 있었죠. 어릴 적 보육원 담장 너머로 남의 집 창문에서 풍겨오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어젠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면 꼭 된장찌개를 같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어요. 제가 서툴게 찌개를 끓이고 있자 아내가 옆으로 다가와 국자를 넘겨받았어요. 당신이 된장찌개를 다 끓이고 웬일이야? 배 많이 고팠어?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어머니도 이 냄새 맡으시면 혹시 눈이라도 한번 뜨실까 해서 끓여봤어. 뚝배기에 끓인 된장찌개를 쟁반에 받쳐 안방으로 가져갔어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아내는 면봉을 가져와 된장찌개 국물을 살짝 묻힌 뒤 어머니의 갈라진 입술 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내내 미동도 없으시던 어머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시더니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오물거렸어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 냄새를 맡고 반응하신 거였어요. 어머니, 저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기도 잔뜩 넣었고요. 냄새 좋죠? 얼른 일어나서 저랑 밥 한 숟갈 같이 드셔야죠. 대답은 없으셨지만 어머니의 눈꼬리를 타고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어요. 아내가 조용히 휴지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저희 부부는 침대 양옆에 작은 상을 펴고 마주 앉아 된장찌개에 밥을 비벼 먹었어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진 않았지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한 공간에서 함께한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저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들이 며칠 더 이어졌고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딱 보름째 되던 날 밤이 찾아왔어요. 퇴근 후 넥타이를 풀며 안방으로 들어가 평소처럼 어머니의 손을 주무르고 있었죠. 거칠었던 손이 아내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제법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천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 제 얼굴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입모양만으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거든요. 저는 의자에서 내려와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귀에 입을 바짝 가져다 댔어요.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아들 여기 있어요. 어머니의 뼈만 남은 손이 이불 위로 천천히 올라오더니 제 뺨에 닿았어요. 제 턱선에 거친 수염을 쓸어내리는 그 손길은 한없이 따뜻하고 가벼웠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웃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평안하고 홀가분한 미소였죠. 그리고 제 뺨에 닿았던 손이 힘없이 스르르 이불 아래로 떨어졌어요. 곁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아내가 다급하게 다가와 어머니의 목덜미에 손을 얹어 맥박을 짚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두 팔로 꽉 감싸 안으며 오열했어요. 어머니 가셨어. 아주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가셨어. 장례식장은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치러졌어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오신 최 방장님이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김 사장, 자네 어머니 참으로 대단하고 좋은 분이셨어. 평생 자네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이제 무거운 짐 다 벗어 던지고 하늘에서 푹 쉬실 거야. 네, 반장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잘 모셨습니다. 저는 3일간의 장례 내내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억지로 슬픔을 참아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보름이라는 시간들이 제 평생 맺혀있던 한과 원망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었기 때문이에요. 장례를 무사히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아내와 함께 보육원을 찾았어요.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곳이자 어머니가 먼발치에서 까치발을 들고 저를 지켜보시던 바로 그 장소였죠. 오래전 저에게 상장을 건네주셨던 원장님은 이미 은퇴하셨고, 지금은 젊은 새 원장님이 시설을 맡고 계셨어요. 저는 차 트렁크에 가득 실어온 과일 상자와 아이들의 새학기 학용품 세트를 마당에 내려놓고 원장실로 향했어요. 원장님, 여기 서류봉투 확인해보세요. 어머, 대표님,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또 큰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장학금 명목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이들 자는 숙소 건물 창문이 많이 낡았던데요. 올겨울에 찬바람 절대 안 들어오게 이중창으로 싹 다 교체해 주세요. 낡은 보일러도 최신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공사 견적서 나오는 대로 비용이 더 필요하면 언제든 제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표님 덕분에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네요. 보육원 마당으로 다시 나오니 어린 아이들이 미끄럼틀 주변을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는 환하게 웃는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보육원 담장 너머에 얕은 뒷산을 올려다 보았어요. 어머니가 나무 뒤에 숨어 눈물을 훔치며 저를 지켜보셨을 바로 그 자리였어요. 어느새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푸른 새잎들이 돋아나 흔들리고 있었죠. 아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팔짱을 꼈어요. 여보,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습 내려다보시면서 참 흐뭇하시겠다. 그러게, 당신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몰래 어머니 돌보느라, 또 모진 소리 하는 나 달래느라. 쓸데없는 소리. 내가 당신 아내인데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우리 오늘 저녁엔 뭐 해 먹을까? 엄마가 담가주신 묵은지로 김치찌개 끓일까? 좋아. 내가 시장 들러서 돼지고기 듬뿍 사다가 직접 끓여줄게. 얼른 마트부터 가자.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보육원 정문을 나섰어요. 따뜻한 오후의 바람이 저희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죠. 평생 제 어깨를 짓눌러왔던 원망과 상실감의 무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빈자리에는 어머니가 남겨주고 가신 묵직한 사랑과 언제나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가족의 온기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상처에 갇혀 지내지 않아요. 저를 믿어주는 아내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앞으로의 일상을 더 성실하고 단단하게 살아갈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먼 발치에서 자식의 뒷모습만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그 마음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아내의 배려 덕분에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킬 수 있었던 주인공에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치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혹은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댓글로 그 진심을 한번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에 남을 진솔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썰사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